안녕하세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낳아준 정보다는 키워준 정,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저 핏줄이나 유전자로 이어진 관계보다는 사랑과 헌신으로 키운 관계가 더 돈독하고 끈끈하다는 뜻이겠죠. 하늘이 점 찍어준 부모 자식 사이만큼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족으로 묶인 관계도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또 애틋해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 어떤 것보다 잔인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고 묶이긴 묶였지만 정말 남보다도 못한 관계. 제 사랑하는 남편이 이번에 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의 첫인상은 참 남자가 처연하게도 생겼네 였습니다. 지인의 친구였던 남편은 정말 우연하게 들어간 식당에서 처음 만나게 됐죠. 지인과 식사를 하고 있던 남편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게 전부인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도 다음날 아침에도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죠?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때는 이게 운명인가? 이게 첫눈에 반한다는 건가? 하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깔끔하고 담백한 생김새에 마치 눈이 소복하게 내려서 조용해진 숲 같은 첫인상. 너무 시적인가요? 근데 정말 남편의 첫인상이 딱 그랬거든요.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저는 그 당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지인을 들들 볶아서 제발 한 번만 소개시켜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제게 그러는 겁니다. 걔는 누구 안 만나.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한 놈이야. 라고 말입니다. 혼자가 안 편한 사람이 있나요? 근데 지인은 꽤나 단호했어요. 그렇게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 했는데 운명은 역시나 제 편이더군요. 이제는 건너 얼굴만 본 사이가 아닌 환자와 간호사 사이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 근처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병원 점심시간이 막 되어갈 때쯤 나타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제 머릿속에 종이 울렸죠. 이건 하늘이 돕는 기회다. 정말 지금 놓치면 천하의 멍청이다 하고요. 다행히 남편도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몸이 안 좋았는데 회사 점심시간에 점심도 포기하고 병원에 들른 거였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할 만한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가볍게 목례만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나네요? 네, 그러네요. 여기서 일하시는지 몰랐어요. 이 근처에서 일하시나 봐요? 여기 주변에 회사가 많긴 한데. 근데 어쩌죠? 지금 병원 점심시간이라서 1시간 후에 오셔야 진료 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박간, 나 밥 먹고 와요. 원장님, 잠시만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점심을 먹을 생각에 신난 원장님을 붙잡았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원장님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평생 은인으로 모실 테니까 저 사람 진료 좀 봐달라고요. 평소 이런 부탁은 절대 하지 않고 원리 원칙을 따지는 제가 세상 애절한 표정으로 부탁을 하니 원장님은 하는 표정을 짓더니 짓궂은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점심시간과 원장님의 점심시간까지 희생해가면서 남편에게 눈도장 제대로 찍었네요. 그 후로 일하는 곳이 가까운 저희는 종종 마주쳤습니다.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 확실히 얼굴을 자주 보니까 조금이라도 정이 든 건지 어쩌다 퇴근길에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저를 차로 데려다 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넌지시 털어놓았어요. 사실 처음에 준호 씨 봤을 때부터 마음에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수작을 부렸던 거라고요. 근데 남편도 어느 정도 제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건지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더라고요. 제 고백에 불편해하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가희 씨, 너무 좋은 분인 거 아는데 제가 지금은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서요. 그럼 친구는 어때요? 그냥 친구로 지내요. 이렇게 만나면 집에도 데려다 주고 만나면 밥도 먹고 또 점심시간에 병원 진료도 보게 해줄 수 있는 친구요. 태어난 제 말에 남편은 호탕하게 웃었고 그렇게 친구부터 시작했어요. 남편은 문턱이 높은 만큼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예민하거나 까다로운 게 아니라 뭐랄까요? 좀 보이지 않는 선이 많은 사람이었죠. 친구가 되고 거의 반년 만에 연애를 했는데 연애 초반에도 어딘지 전보다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저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냥 저도 저 나름대로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저 철옹성이 열리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연인이 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를 보고 이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싶다는 감정을 처음 느꼈을 때 제게 자신의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본인의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는 저를 보고 처음으로 결혼을 생각했고 또 본인의 자취방에 먼저 와서 너무 편하게 TV를 보고 있는 저를 보고 결혼을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또 제가 먼저 가족 이야기를 덤덤하게 털어놨을 때 저와의 진지한 관계를 꿈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몸이 조금 불편한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은 다리 두 쪽 길이가 달라서 군대도 못 갔고 평소 길이를 맞춰주는 신발을 신고 다니거든요.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지만 어렸을 때는 그걸로 놀림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남동생 얘기를 하면서 걔 초등학교 때 내가 매일 업고 다녔다. 사내 놈이 눈물도 많아서 놀림받아서 울면 내가 방까지 직접 찾아가서 놀린 애들 전부 혼내줘서 내 별명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쌈딱 누나였다 하는 얘기를 웃으면서 했어요. 그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남편은 그 후로 조금씩 본인 이야기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편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치 몇 년을 억눌러 왔던 댐이 무너지는 듯 속 얘기가 콸콸콸 쏟아지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살아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문턱이 그리도 높았는지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나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쯤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얼마 없어. 그냥 어머니 손잡고 동네 산책하고 대공원 가고 집에서 어머니가 해준 반찬 투정하는 정도? 그리고 어머니가 동네에서 작게 아동복 가게를 했는데 매일 거기 가서 어머니랑 같이 있었던 거. 근데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부모님의 죽음을 얼마나 이해했겠어. 내가 어머니 빈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다 깨닫기도 전에 아버지는 재혼하셨지. 새어머니도 재혼이라서 딸을 데리고 왔거든. 나보다 2살 어린 동생이 생긴 거지. 근데 난 그때 새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또 좋았다. 참, 웃기지? 사람을 내가 좋아했거든. 근데 그게 내 기대하고 완전 다르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지방 현장 돌아다니면서 막노동을 해서 한 달에 집에 있는 시간이 일주일도 안 됐거든. 그래서 늘 집에는 나랑 새로운 식구가 된 모녀, 이렇게 셋만 있었어. 근데 그 식구에 내가 포함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나는 새롭게 꾸려진 식구 취급을 못 받았던 거지. 새어머니가 날 정말 없는 취급했거든. 내가 말을 걸어도 별 대꾸도 안 해주고 늘 본인 딸 챙기기 바빴고. 처음엔 내가 뭘 잘못한 줄 알았어. 어린애가 뭘 알겠어. 차별이니 뭐니 알아채지도 못했지.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내 교복 하나 안 사주는 걸 보고 실감했어. 정말 나한테는 돈 한 푼 안 주고 가족 취급도 안 하는구나 하고 말이야. 그럼 아버님께 얘기는 안 했었어? 했었지. 근데 집을 무슨 숙박업소처럼 쓰는 아버지가 뭘 하시겠어. 그냥 여자들은 원래 그런다. 같은 여자라서 서로 더 돈독한 거다. 네가 잘하면 새어머니도 너한테 잘한다. 그런 소리만 늘어놓는 거야.
나는 매년 키가 자라서 교복 바지는 점점 줄어드는데 바지 하나 사달라고 말을 못했어. 그래서 학교 졸업한 선배들이 기증하고 간 교복 무더기에서 내가 입을 걸 찾았거든. 나중엔 그것도 도 같아서 눈대중만 봐도 저건 딱 나한테 맞는다. 바로 알았다니까. 내가 헌 교복 찾는 선수가 됐을 때 동생은 중학교 입학한다고 번지르한 새 교복 3벌이나 사주셨더라. 매번 드라이하기 힘드니까 골라서 입고 가라고 셔츠도 5개나. 나는 교복도 참고서도 다 선배들이 버리고 간 거 주워서 겨우 학교 다녔는데 내 동생은 새어머니가 주는 용돈으로 편하게 다녔지. 난 아직도 아침에 뭘 못 먹는다. 어려서부터 그 시간에 뭘 먹은 기억이 없어서 위장도 그렇게 길들여졌나 봐. 아침 먹고 등교한 기억이 없어. 근데 내 동생은 아침 먹다가 학교 지각한 적도 있으니 내 속이 더 뒤집어지지. 새어머니는 늘 동생 아침밥만 챙겨주고 내가 그걸 빤히 보고 있으면 너 학교 안 가니? 하고 빨리 집에서 내보내셨거든. 근데 나는 또 미련하게 그 관계를 완전히 포기를 못했어. 진짜 웃기지 않아? 나 싫다고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티를 팍팍 내는데도 끝까지 그래도 중요할 때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남보다 낫겠지 하고. 근데 그것마저 완전히 놓게 됐어. 처음 고등학교 들어가고 내가 가출한 적이 있었거든. 사춘기가 늦게 오기도 했는데 그때 처음 본 중간고사를 완전 말아먹어서 속이 시끄럽기도 했고 집에는 내 편이 없지. 아버지는 전화하면 받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학교도 집에도 안 갔어. PC방에서 자고 아니면 옆 동네 놀이터에서 자고 그러다가 수중에 돈이 뚝 떨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갔는데 내가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새어머니가 날 막 팼어. 정말 무슨 짐승 패는 것처럼 패더라고. 남편은 마치 남일 얘기하듯 덤덤하게 그날의 일을 제게 말해주었어요. 새어머니는 남편을 아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서 누운 상태로 말도 못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도 그 사람 자식 새끼라고 안 내치고 한 집에 이렇게 있게 해줬잖아. 그럼 감사히 생각해서 숨 죽이고 살아야지. 날 학교까지 불려가게 만들어?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수혜반 친구들이 다 알고 있더라. 네 오빠 가출했다고 양아치라는 말 듣고 애가 엉엉 울면서 집에 왔어.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겠대. 네가 뭔데 내 딸 입에서 창피해서 학교 못 가겠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어. 네가 뭔데? 가출? 애미 없이 자란 새끼인 거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어? 남편은 그때 이미 새어머니보다 키도 몸집도 월등하게 컸지만 어떻게 반격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몸을 한껏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는 것밖에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상하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야. 아프다기보다는 확실히 너무 아팠는데 사기가 꺾였다고 해야 할지 진짜 손 하나 꼼짝 못하겠고 신음소리 하나 낼 수가 없었어. 몸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는 것보다 내 안에 그나마 혼자 처절하게 잡고 있던 가족이라는 끈이 완전히 끊어진 느낌? 뭐가 무너진 것 같기도 했고 뭘 기대했던 걸까? 진짜 더 억울했던 건 내 몸에 멍이나 터진 상처가 다 사라졌을 때쯤 아버지가 집에 오셨다는 거야. 만약 상처가 남아 있었다면 우는 소리라도 했을 텐데 말이야. 남편은 그 후로 새어머니나 동생 또 아버지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놔버렸다고 합니다. 분명 고아도 아니고 집도 가족도 다 있는데 마치 우주에서 혼자가 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그나마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학교라서 별다른 선택지도 없이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학교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등교하고 학교 경비원 아저씨랑 같이 학교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적은 오르고 그나마 어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다 받았다고요.
지금도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종종 연락한다고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네요. 스승의 날, 어버이날 1년에 2번씩 찾아뵌다고요. 대학 합격했을 때 진짜 드디어 그 집에서 탈출할 기회라고 생각했어. 그냥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처럼 또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것뿐인데 그래도 어른이 돼서 나 스스로 앞가림을 할 수 있겠다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었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친구가 있었거든. 걔랑 반지하 원룸 같이 얻어서 바로 집에서 나왔어. 아버지한테 입학금하고 1학기 등록금만 부탁드렸고 꼭 갚겠다고. 그 후로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공부하고 가외에 3개씩 뛰면서 장학금 받고 돈 모았어.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빌렸던 등록금 갚을 수 있었지. 옆에서 듣기만 해도 숨이 턱하고 막힐 정도로 치열한 시간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제게 조금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를 밀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또 누굴 좋아할 여유도 없이 살아서 누굴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할 욕심도 못 냈었대요. 방법을 모르니 아예 시작을 못 했다고요. 지금까지 제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남편의 철옹성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니 제게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게 고맙기도 하고 또 감동스럽기도 한편으로는 사무치도록 안타깝기도 했어요. 남편이 낯을 가리고 서투른 점이 있지만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가갔을 때 주저하면서도 또 건드리는 대로 따라주는 것도 또 먼저 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했던 걸 보면 정말 정에 약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본인 가족 이야기나 소개를 시켜주는 건 극도로 꺼리면서 또 저에게는 먼저 말없이 저희 본가에 찾아가서 식사를 한다거나 취업 준비를 하던 남동생을 불러서 이것저것 먼저 정보를 찾아주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사람에 목말랐던 사람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슬프더군요. 그나마 이제라도 나를 만나서 이렇게 그간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얘기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와 선명해질 때쯤 꼭 거쳐가야 할 단계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남편을 그렇게 외롭게 만든 남편의 가족과 만나야 한다는 거. 남편도 명절이 아니면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시댁과 살갑게 얼굴을 마주하긴 어려웠죠. 남편은 그냥 형식상의 인사만 하자라고 제게 말하더군요. 본인도 어차피 기본만 하는 수준이니까 제게 굳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를 위로해줬죠. 근데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전에 저는 문제의 그 모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의 회사 앞에서 말이죠. 그날은 병원 오전 근무만 하던 터라 퇴근하면서 잠깐 남편의 얼굴을 보고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잠깐 나올 수 있나 싶어서 가까운 남편의 회사로 걸어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데 안 받더라고요. 회의가 있나? 아니면 너무 바쁜가 싶어서 얼굴 못 보고 가겠구나 했는데 남편 회사 앞 작은 광장에 남편이 서 있는 겁니다. 반가워서 달려가기도 전에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보였죠. 멀리서 봐도 어딘지 분위기가 안 좋아 보였는데 나이가 좀 많은 중년의 여성 한 명과 제 또래로 보이는 예쁘장한 아가씨가 남편과 언쟁을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바로 알았죠. 아, 설마 저 사람들이? 어린 시절 남편을 외로움에 허덕이게 했던 그 모녀인가 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대화를 제대로 듣진 못했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기업 간 아들 키워놓으면 뭐하나. 덕도 못 본다. 엄마가 너 보러 이 먼 곳까지 와야겠냐. 너 동생이 대학 졸업하고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지? 오빠 주변에 취직할 자리 있으면 알려줘라. 나 자격증 준비도 하고 스펙 쌓고 있다. 인사팀이면 면접 뭐 도와줄 것 없냐 등등. 딱 들어도 남편이 곤란해할 만한
대기업 간 남편에게 뭐 하나 얻기 위해 만나러 온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어두운 얼굴로 둘을 돌려보냈고 한동안 혼자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에 대해서 딱히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할 이유도 없었고 남편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후 그 모녀와의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드디어 문제의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된 거죠. 어딘지 저보다도 남편이 더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본인의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게 된 사람처럼 뻣뻣하게 굳어서 보기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저는 남편에게 걱정 말라고 오늘 무슨 일을 겪고 뭘 보든 당신에 대한 마음 하나 안 변할 거고 나는 시댁을 보고 크게 실망을 해도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당신이 더 대단해 보일 거라고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들어간 시댁에서 저는 인류애를 한 스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준호제 서울 명문대 보내고 대기업까지 보냈다고? 동네에서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인이었어. 어떤 엄마는 제발 비법 좀 알려달라고 밤낮 안 가리고 우리 집에 와서 사정했다니까. 그 집 아들이 대학도 삼수해서 들어가서는 군대도 못 가고 몇 년째 취업에 매달렸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비법을 전수한다고 되니? 다 처음부터 환경이 뒷받침이 돼야 하고 머리는 타고난 거지. 안 그러니 준호야? 내가 준호 친엄마는 아니더라도 정말 마음으로 낳아서 지극정성이었거든. 없던 아들 생겨서 힘들긴 했어도 우리 준호가 날 잘 따라주기도 했고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재혼해서 얻은 자식 명문대 보내고 대기업 보냈다고 자랑하는 시어머니. 저는 그 뻔뻔스러움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구분도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게 소설인지 지금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침을 튀겨가며 자랑하는 얘기가 소설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였어요. 울 오빠 고지식하고 사람 진짜 재미없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가 불만인 건지 집에서도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고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사람이 그렇게 좀 이기적인 구석이 있어야 출세하나 봐요. 가족은 그냥 뒷전에 연락도 잘 안 하고. 그게 누구 때문이겠어요? 시누이가 얄밉게 남편 흉을 보는데 남편이 시댁에 연락을 잘 안 하고 말수가 적은 게 모두 본인들 잘못이라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못하고 있더군요. 원래 당한 사람만 알고 한 사람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딱 그 짝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두 모녀가 쌩글쌩글 웃으면서 얄미운 소리를 해도 그저 입국 다물고 반주를 하시기 바빴고요. 새삼 이런 집에서 혼자 제정신인 남편이 놀라울 따름이었죠. 근데 아가씨는 지금 무슨 일 한다고 했죠? 대학 졸업한 지 꽤 됐다고 들었는데. 아, 지금은 그냥 쉬면서 일 찾고 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둘 거라서 그렇게 전력으로 일할 곳 찾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 그럼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머, 그래도 사람이 그냥 아르바이트로 시간 때우긴 아깝지. 우리 딸이 힘들게 대학 졸업장도 땄는데. 그렇긴 하죠.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요즘 여자들도 결혼해도 경제권 꽉 쥐고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가씨 전공은 뭔데요? 디자인이요. 패션 쪽이요. 아, 진짜 취업하기 어렵겠다. 디자인 쪽은 특히 패디면 진짜 바늘 구멍이라고 들었거든요. 뭐 저 하나 일할 곳 어디 없겠어요. 그래서 요즘 오빠한테 자리 좀 소개시켜 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근데 오빠는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거 아세요? 진짜 못됐어. 오빠가 어떻게 대기업에 사람을 꽂을 수 있겠어요. 아가씨 진짜 재밌다. 요새 대기업 간부들이 본인 자식들 꽂아도 뉴스에 다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인사팀 사람이 면접 비리 저지르면 더 큰일 나죠. 우리 아가씨 감 잃기 전에 빨리 사회생활 시작해야겠네. 그렇죠, 어머님? 그렇게 철없다는 걸 돌려 창피를 줘도 제 속은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남편 홀로 꾹 참아가면서 일군 모든 걸 마치 본인들이 조력해서 이뤄낸 것처럼 지분을 챙기려고 하다니 제 속이 뒤집히다 못해 그 자리에서 확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날 인사를 하고 남편이 집으로 저를 데려다 주는 길에 저는 울분을 폭발시켰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뭐가 저렇게 뻔뻔하냐. 낯짝이 두꺼워서 좋겠다. 사람은 저렇게 어깨가 말랑하게 살아야 오히려 오래 살 거다 등등. 제가 남편을 대신한 것처럼 열을 내니까 남편은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마치 이렇게 당해온 것들이 일상인 것처럼 말이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막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대기업에 간 아들 이름 대고 동네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다녔다고 해요. 외상도 하고요. 진짜 어이가 없지 않나요? 도리나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권리나 누리려고 하는 꼴이 말입니다. 팥쥐 모녀처럼 뻔뻔스런 두 사람의 행태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난 후에 더 심해졌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 후에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 선배와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했거든요. 몇 년을 고민하던 끝에 용기를 내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근데 남편이 그 선배와 공동대표가 되자마자 시누이가 득달같이 연락을 해서 하는 말, 오빠, 나 오빠 회사에 취업하면 안 돼? 대표 소리 듣는 오빠 덕 좀 보자. 아니, 이제 막 시작한 회사에서 심지어 아무런 관련 없는 패션 디자인 전공하고 제대로 된 회사를 다닌 경력 하나 없는 시누이를 뭘 보고 취업을 시켜주나요? 시어머니까지 남편한테 찾아와서는 다른 거 안 되면 리셉션 데스크에라도 앉히라고 하는데 그때는 회사 연지 얼마 되지도 안 됐던 터라 리셉션 자리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누이에게 블라인드 고용해서 최종 합격하면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하니까 몇 달 연락도 안 했죠. 두 모녀가 아주 크게 토라진 겁니다. 그것도 몇 달 후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을 때 도로 연락을 했어요. 둘이서 태국 여행인지 뭔지 가고 싶은데 돈 좀 보태달라고. 그저 지들 아쉬울 때만 찾는 그런 인간들이었죠. 남편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의 콧대는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회사 대표 아들을 뒀다고 아주 기세등등해져서 여기저기 남편 이름을 팔고 다니기 바빴죠. 그 당시 시아버지는 상가 건물 경비 일을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일을 안 하고 계셨는데 시아버지에게 이제 일 그만두라고 아들이 사업하는데 뭐덕게 왜 일을 하냐고 하기도 했어요. 누가 들으면 남편이 사업해서 3대가 먹고 살 정도로 돈방석에 앉은 줄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니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긴 했거든요. 종종 시댁이 있는 동네에 가면 모르는 어르신들이 준호 엄마 며느리 아니냐고 요즘 돈 좀 만진다며 하면서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가기 싫은 시댁에 더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쌓였죠. 시누이도 뭘 믿는 건지 아예 취업 준비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SNS를 보면 매일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놀러 다니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대형 사고를 쳤는데 남편이 사업을 같이 하는 관계자들끼리 모임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모임이라서 제게는 늦으니까 먼저 저녁을 먹으라고 말해둔 날이었어요. 그런데 밤 9시가 되기도 전에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일찍 들어왔네. 난 늦는다고 해서 그래도 12시 정도에 들어오는 줄 알았지. 제가 말을 걸어도 내내 한숨만 쉬고 얼굴이 빨개져서 연신 마른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제가 조용히 남편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찬물로 세수를 한번 하고 와서 드디어 말을 하더군요. 모임 자리에 최수의 개가 갑자기 들이닥쳤어. 에? 아가씨가? 아니 왜?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럴 리가 있어. 내 생각에는 어머니한테 들은 것 같은데 어제인가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오늘 바쁘다고 했거든. 사업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모임 있다고.
이상하게 어디서 하냐, 뭐 먹냐 물어보셔서 생각 없이 다 말했지. 근데 아휴, 수혜한테 말하려고 물어보신 거였나 봐. 내가 진짜 미쳐. 아니, 아가씨가 뭐하러 그 자리에 끼고 싶어 해? 아, 혹시 아직도 당신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해? 그건 아닌 것 같고 딱 하고 온 게 남자 만나러 온 거야. 내가 사업한다는 사람 만난다고 하니까 바로 튀어온 거지. 내가 말했잖아. 결혼하고 팔자 피고 싶어 하는 애라고. 남편은 그 당시 모임에서 있었던 수치스럽고 두고 보기 민망한 상황을 제게 설명을 해줬어요. 아가씨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세상 놀라면서 과장된 인사를 남편에게 하더니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냅다 그 자리에 앉아서 본인 소개를 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빠랑 만나는 거 재미없죠? 저는 오빠랑 달라요. 저는 재밌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어머, 여기 잠 비었네.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까요? 근데 혹시 오빠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거래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창피하고 화가 나서 시누이를 끌고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정신 좀 차려라. 너 조금 있으면 30대라고. 알아서 앞가림 하라고. 요즘 어떤 여자가 취집을 하려고 하냐고. 너 이러는 거 다른 여자들도 욕보이는 짓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훈계를 했더니 남편에게 쌍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화를 낼 게 누군데 누구한테 쌍욕을 하나요? 오빠가 사업상 만난 모임에 갑자기 나타나 그렇게 회방을 놓다니 정말 기상천외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행동 아닌가요? 그 후로도 몇 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시달렸습니다. 네 동생이 너 생각해서 간 자리에서 그렇게 창피를 주냐? 동생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헛소리를 해대서 남편이 그냥 무시하고 끊어버렸죠. 그런 방법으로 잘 된 동생이면 내가 안 보는 데서 알아서 잘 되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모임이 정말 중요했던 게 그 당시 남편 사업이 조금 주춤할 때였거든요. 사업 시작하고 한 4년 정도 지나서 안정기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함께 사업을 했던 공동대표인 사람도 갑자기 발 뺀다 난리를 쳐서 남편이 새 거래처를 뚫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시누이가 그렇게 망쳐버리니 남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날 수밖에요. 근데 이렇게 제 눈에 찰 돈 많은 신랑감 사냥을 하느라 찬물 더운 물 안 가리던 시누이가 드디어 제 짝을 찾게 됐습니다. 대체 어느 불쌍한 남자가 신세 망칠까 했는데 대기업 연구원으로 돈 꽤나 잘 벌고 괜찮은 집안 사람이라고 시어머니가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연애한 지 아직 몇 달 안 됐을 때부터 이미 사위 돈으로 효도관광할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찼죠. 그렇게 좋아서 당장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시어머니를 보니 마치 저희 집의 행복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뺏긴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다시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서 더 그랬겠죠. 공동대표는 잠수 타서 사라지고 당장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매달 적자인 상황에 자금은 이미 다 떨어져서 바닥을 보인 터라 남편의 눈앞은 깜깜했을 거예요. 그나마 몇 달 제가 번 돈으로 저희 집 식구들이 살긴 했어도 그저 마른 우물에 물 채워 넣는 꼴이었어요. 남편은 계속되는 경험난에 아예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정리할 것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월급 겸 퇴직금을 나눠주고 저와 남편의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도 정리해서 작은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게 됐죠. 당장 180도 달라진 일상생활에 아직 어린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다른 걸 해먹다가 까먹은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성실했는데도 안 된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에 그 원망도 반짝하고 사라지기 일쑤였죠. 저와 남편은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계속 일하고 있으니 다행이었어요. 남편은 일단 경력을 살려서
예전 직장 동료의 도움으로 단기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일했습니다. 그나마 예전의 연이 남아있어서 어찌나 다행이던지요. 저도 남편도 앞으로 몇 년은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살아야 할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나 큰 장애물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장애물은 평생 남편의 앞길을 자갈밭, 지뢰밭으로 만들었던 그 장애물이었기에 더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 팥쥐 모녀 두 사람 말입니다. 저희 집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 입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누이가 드디어 그 대단한 집안의 연구원이라는 사람과 결혼 날짜를 잡았거든요. 듣자 하니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서울에 건물을 갖고 있는 꽤 재력가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참, 한 우물만 판 결과가 이건가 싶더라고요. 씁쓸하긴 했어도 별다른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저 알아서 살면서 이제 남편이나 제게 관심을 아예 끄고 살길 바랬죠.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와 남편에게 은근히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도 동생 결혼인데 혼수 안 해주냐. 요즘 이런 TV 선물 많이 하더라. 냉장고도 좋다. 근데 한다면 김치 냉장고가 좋겠다. 등등.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먼저 입안에 가래떡 한 움큼 넣고 씻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을 아예 정리했다는 건 시댁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었고 알면 한바탕 저희 속을 박박 긁을 거라는 걸 잘 아니까요. 근데 아직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돈 많은 아들이 딸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주지 않을까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거죠. 아무리 줄 생각이 없었어도 일단 저와 남편은 그 당시 그럴 여유조차 없었어요. 당장 집 정리하면서 남은 빚이 남아있던 터라 혼수까지 해줄 여유가 한 톨도 없었어요. 심지어 남편이나 저나 결혼할 때도 시댁에 받은 거 하나 없는데 당연하게 요구하는 모습도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축의금으로 하겠다. 혼수는 알아서 사라고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입술이 대빨 나와서 그럼 기대하겠다고 두둑히 주라고 뻔히 안 해도 될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가족의 결혼이니까 남편도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맞춤 슈트를 차려입고 저도 시어머니 요구대로 한복을 대여해서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먼저 와서 예식 준비하는 거 도우라고 해서 결혼식 전에 먼저 도착했죠. 웨딩드레스 입은 시누이 먼저 보기 전에 남편과 현금 30만 원 넣은 축의금 봉투부터 전달했어요. 그때 30만 원은 정말 한 달 생활비 중에 커다란 부분을 떼서 마련한 거였고요. 축의금을 하고 신부 대기실 쪽으로 가니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그곳에 모여 있더군요. 시누이는 화장실에 간 건지 도우미들 대거 끌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흘끗 보고 그 흔한 완니라는 말도 없이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대형 거울을 몇 번이나 보면서 본인이 입은 한복 매무새만 몇 번씩 고치셨어요. 이 색 조금 촌스럽지 않니? 맞출 때 몰랐는데 여기 조명이랑 어찌 안 맞나? 여보 어때요? 내 얼굴이랑 좀 떠 보이지 않아요? 사람 아는 척도 안 할 거면 뭐하러 일찍 오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사람 한 번이라도 더 부리려고 하신 거죠. 제게 별다른 말도 안 하셔서 저는 일단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아들을 앉히고 가방에 가져온 주스팩 하나 꺼내서 들려줬습니다. 지루할 테지만 얌전히 앉아 있으라고요. 주스팩에서 나온 빨대 쓰레기를 들고 쓰레기 버릴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사람을 계속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슬금슬금 제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어깨를 한번 본인 어깨로 쓱 밀치면서 물으셨습니다. 예, 너네 축의금 얼마 넣었니? 큰 거 한 장은 넣었어? 아니면 두 장? 축의는 홀수로 한다고 하는데 여유 있으면 세 장 넣지. 그렇죠. 제일 궁금하고 제게 물을 건 그것뿐이셨겠죠. 저는 깊게 나올 것 같은 한숨을
목구멍으로 삼키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크게 못하고 30만 원 넣었어요. 그것도 앞자리는 홀수긴 하네요. 제가 가볍게 말을 했는데 어딘지 시어머니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말없이 저를 조금 쎄한 얼굴로 빤히 보는데 뭐지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별말이 없으시니 저는 찾던 쓰레기통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그때 목덜미 쪽에서 둔탁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확인할 틈도 없이 한복 저고리가 뜯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악스러운 얼굴로 뒤를 돌아보니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야차 같은 시어머니 얼굴이 보였고 그런 시어머니가 한 손을 부들부들거리며 제 저고리에 뜯긴 부분으로 보이는 걸 쥐고 있었어요. 그래요. 시어머니가 제 저고리 목덜미 쪽을 잡아 뜯어내면서 제가 넘어진 거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저런 괴력까지 발휘하면서 저를 밀친 건지요. 그 모습을 모두 본 남편과 아들, 시아버지까지 제 쪽으로 달려오면서 소리를 쳤어요. 여보 괜찮아? 어머니, 이게 무슨... 여보, 당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새 아기 옷을 왜 잡아 뜯어? 엄마 괜찮아?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식장 직원들까지 제게 와서 부축해 주는데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러던지 말던지 아직도 화를 억누르지 못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에게 삿대질을 해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30? 동생 결혼식에 고작 30을 해? 내가 딸 결혼식에 고작 30을 받자고 내 자식도 아닌 너를 평생 먹여 살린 줄 알아? 당신 지금 준호네가 축의금 적게 했다고 이러는 거야? 제정신이야? 내가 뭘요? 내가 절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푼돈을 내놓고 모가지 빳빳하게 하고 있어? 야, 너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니? 그래도 길러준 정이 있다고 조금 잘 나간다고 유세 떨어도 봐줬더니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푼돈 가져올 거면 그렇게 건방이나 떨지 말던가. 그렇게 시어머니 헛소리가 고래고래 퍼지는 신부 대기실은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도우미의 도움으로 질질 끌고 오는 시누이와 그 뒤로 시누이의 시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고함 소리를 듣고 눈이 동그래져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속에 안 차는 축의금으로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또 들리지도 않았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너 알아봤다. 어려서부터 영악해 빠져가지고 이기적으로 지 실속만 챙기고 가족은 늘 뒷전이었지. 너는 내가 평생 정이 안 갔어, 정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매사에 너밖에 몰라? 나랑 내 딸이 어떤 마음으로 너를 가족으로 들였는데. 그 입 제발 좀 다물어요. 악을 쓰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참지 못하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주저앉은 저를 한쪽 팔로 안고 있다가 시어머니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어요. 당신이 날 언제 먹여 살렸어? 당신이야말로 진정 날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나 있어? 뭐야? 준호야, 난 단 한 번도 당신한테 따뜻한 손길이나 눈길 받은 적 없어. 매달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버는 생활비? 한 번도 제대로 내 입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당신 나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교복이나 책가방이나 신발 제대로 된 거 사준 적 한 번이나 있어? 없잖아. 그렇다고 급식비를 제때 줬어? 나는 매달 교무실에 불려갔어. 급식비도 밀리고 학비도 밀려서. 나중에 나 불쌍하게 생각한 담임 선생님이 대신 내준 적도 있어. 그렇게 집에서 밥 한 공기만 더 먹어도 눈치만 줬으면서. 뭐? 키워주는 애? 나는 차라리 고아로 있었던 게 나아. 뭐? 이 빌어먹을? 정신없이 쏟아지는 남편의 폭언에 시어머니는 다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제가 시어머니에게 밀쳐 넘어진 것처럼 시어머니를 땅바닥으로 밀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입은 한복 소매 한쪽이 뜯어져 버렸죠. 김양숙 씨, 당신은 나 키운 적 없어. 주제 파악 좀 해. 당신은 자식을 키워선 안 되는 사람이야. 재혼해서 만난 자식은 자식 취급도 안 하고 성공한 후에야 그나마 뭐 빼먹을 것 없나 하고 주변에서 맴돌고 진짜 자식이라고 오냐오냐 키운 자식은 딱 당신처럼 키웠잖아. 남의 등골이나 빼먹는 뻔뻔한 기생충으로. 이제 이만합시다. 이만했으면 나도 그나마 10여 년 한 집에서 같이 한 사람으로서 도리 다 했어요. 하나 있는 딸 결혼 잘 시키세요. 이제 남의 자식인 아들한테 뭐 하나 뺏어 먹을 것 없나 눈치 보면서 살지 말고 잘난 사위 등골 빼먹으면서 딸이랑 오순도순 사세요. 여보, 가자. 남편은 그대로 제 손을 잡고 식장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시아버지가 눈이 마주친 것 같았는데 시아버지는 먼저 눈길을 피했어요. 식장을 나오면서 뒤에서 시어머니가 온갖 욕으로 저주를 퍼붓고 시누이가 통곡을 하는 소리가 들리긴 했어도 저도 남편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남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모든 기력을 쓴 사람처럼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7시간을 아주 깊게 자더군요. 그리고 일어나서 비척비척 거실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아. 남편은 그날 식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마치 꿈 같았다고, 내가 지금까지 꿈꿨던 복수를 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지금껏 계속 시어머니나 시누에게 온갖 폭언을 내뱉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서 평생 만나지 않는 꿈을 꿨는데 이제야 그 순간이 이루어졌다고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 참 보잘것없는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제게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맞았던 날 가족에 대한 희망을 버렸다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저와 결혼을 하고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는 가족이란 울타리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일상을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오더군요. 종종 밤에 대리운전을 하기도 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시아버지를 만나고 왔답니다. 둘이서 술 한잔 했다고 알딸딸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남편은 어딘가 초월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버지도 그때 사는 게 힘들고 지쳐서 나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대. 그나마 새어머니한테 날 맡기면 알아서 잘 자라겠지 하고 그냥 있었다고. 내가 새어머니에 대한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나 하나 참으면 우리 가족은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내 입만 막았다고 하시더라. 이번에 그게 미안하다고. 그동안 내 상처가 골마서 터질 것도 몰랐고 또 본인이 평생 같이 산 여자가 이렇게까지 악질인 줄도 몰랐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셨어. 싫다고 했어. 아버지도 새어머니만큼 날 학대했던 거라고 하고 그냥 술 먹고 나왔어. 남편은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았지만 우는 것 같았어요. 멍하니 초점 없는 얼굴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그저 옆에서 남편의 굳은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는 것밖에 하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은 후련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괜한 희망도 기대도 품을 곳 없어서 편하다고요. 그동안 외롭고 혼자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주변을 맴도는 날벌레들은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아들은 그 사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고 저는 병원을 옮겨서 이직을 했어요. 남편은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고 아주 소소하게 시작해서 안정기에 들어선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제 남동생도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이번에 남편의 회사로 이직을 했고요. 남편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날벌레들을 싹 없애버리니까 저희 가족의 일상에 집중하기가 더 수월했습니다.
3년 전 한 번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시아버지가 풍에 걸려서 이제 경비일도 못한다고 병원에 입원해서 연락을 해온 거죠. 남편은 몇 날 며칠 잠을 설치다가 저와 상의해서 다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약값은 필요하셨으니까요. 시아버지만 연락을 해오신 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신우의 이혼 소식을 들고 저희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옮긴 병원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예전에 일하던 병원에 가서 알아냈나 보더라고요. 참, 제가 창피해서 못 삽니다. 처음에는 제가 보고도 못 본 척 하고 있으니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난동을 부리셨어요. 네가 뭔데 날 무시해? 너 때문에, 너랑 네 남편 때문에 내 딸이 이혼까지 당했잖아. 책임져!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 시어머니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결혼식을 하긴 했지만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소란 때문에 신우이와 남편 될 사람 사이가 서먹해졌다. 사돈도 갑자기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결혼하자마자 별거 했다고. 근데 사위가 갑자기 신우이가 씀씀이가 해프고 본인 돈을 물수도 쓴다고 이혼을 하자고 일방적인 소송을 걸었다고요. 아니 이게 저랑 제 남편 잘못이 하나라도 있는 건가요? 결혼식 난동은 모두 시어머니의 작품이었고 결혼하고 상대방 돈을 물수도 쓴 건 다 신우이 잘못인데 말이죠. 그날 제가 일하는 병원까지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란을 떠는 시어머니는 병원 경비를 불러서 아예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로 육두문자를 남기기도 하고 병원으로 말도 안 되는 탄원서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요. 저를 자르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게 먹힐 리가 만무했죠. 저도 남편도 관심을 한 톨도 주지 않고 계속 이러면 문자나 탄원서에 있는 성적인 욕을 빌미로 통매운법으로 고소한다고 하자 겁먹고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쌍스러운 욕을 제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초에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바뀐 전화번호로 말이죠. 정말 지겹지도 않나요? 시어머니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 이번에 만나주면 절대 평생 귀찮게 안 하겠다고 사정사정을 해서 남편 말고 제가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렇게 또 몇 년 만에 만난 시어머니는 한 10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얼굴이 상해 있더군요. 절 만난 시어머니는 다 마른 입술을 달싹이면서 대뜸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내가 지은 죄가 많나 보다. 그동안 내 욕심 부리던 거 말년에 다 되받는다. 시어머니는 작년에 받은 병원 검사에서 폐암 판정을 받았다는 걸 제게 고백했습니다. 신우이도 이혼 후에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이제 와서 연락해서 미안한데 시아버지도 풍으로 집에 누워만 있으니 정말 기댈 곳 하나 없어서 연락을 했다고 말이죠. 머리카락이 이제는 다 빠져서 휑한 정수리를 보이며 약한 소리를 하시는데 아무리 마음이 약해진다고 해도 당사자인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일이잖아요. 저는 당장 병원비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에게 현금 50만 원을 쥐어드리고 말했어요. 이제 제게 연락하지 말고 정말 용서를 빌고 싶으면 용서 빌 준비를 해서 남편에게 하라고 말이죠. 그 고백 이후 아직까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하겠어요? 정말 본인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받고 싶다기보다는 그저 본인 몸이 걱정되니까 이제 와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일 텐데 앞으로 영원히 연락이 안 왔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시댁 사람들의 개입은 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가지고 싶었던 나를 위하는 가족을 아버지나 재혼한 시어머니에게서 평생 찾지 못하고 이제와 저와 아들을 통해서 갖게 되어서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았네요. 어려서부터 몇십 년을 용심조차 못 낸 가족을 말입니다.
그나마 외롭게 살던 남편이 이제라도 안정을 찾고 저와 아들과 함께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